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일을 하루 앞둔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날짜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도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요. 조만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이 되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감사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퇴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오늘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출마 선언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야와 관계 있는 분들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중립적인 정혁진 변호사한테 먼저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 네. 최재형 원장 인연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사법연수원 시절인가? 네, 연수원 때 교수님이셨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정치할 분으로 안 보셨다. 네, 보이지 않았다. 네네. 그런데 뭐 20년이 지났죠. 네, 20년도 더 지난 일이죠. 옛날 얘기니까. 지난주에 정혁진 변호사 아마 정치 안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던가요? 아니요, 지난주에는 저 정도로 그때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저 정도 이야기 하셨으면 아마 나올 것 같다. 예. 저런 이야기 안 했, 저런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으면 저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뭐 이제 감사원장 임기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르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 1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감사원장으로서 그건데 그다음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경력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무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네.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고위직 그 법관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유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원장직을 중도에 하차한 것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은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도 매우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두 총장 그런데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좀 윤석열 전 총장과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이제 뭐 핍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갈등이 아주 심했고 최재형 원장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않나요? 굳이 갈등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예. 그 원전 산업부 원전 관련해서 국회 질의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원장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원장직을 계속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강한 압박은 있었지만 그것도 상당히 뭐 지금 따지고 보면 한 3개월 전 정도 되니까 시간이 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뭐 정치 과정에서 국회 여당 의원들의 그런 대정부 질의 과정 속에서의 압박 때문에 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뭐 김호수 전 감사위원으로 예.
임명을 거부한 당사자, 도저히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걸 보고서 결심을 굳혔다. 뭐 이런 보도도 있으니까 예. 명분을 좀 찾아서 이러저런 명분을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정치를 해야 될 이유와 정치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그래서 확실한 어떤 그런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신성범 의원은 어떠세요? 현직 감사원장의 대선 직행, 뭐 대선 출마 아직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선언할 거라고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행동은 그러니까 거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오늘은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말로 다 하신 건데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왜 정치 활동을 하게 됐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들어봐야 좀 알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다만 제 느낌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과는 차이는 있지만 예. 아시는 대로 월성 1호기 원전 감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이 당하셨고 심지어는 전 청와대 비실장께서 집 지키랬더니만 안방 차지했다는 소리까지 들으셨죠. 예. 또 하나는 그 수사 의뢰를 한 쪽은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사원장을 수사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온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이 최재형 그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여권에서는 뭐 배신이다 이럴 수 있느냐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조처라고 말씀하고 싶어 할 텐데 형식 논리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저 둘 모두 윤석열, 최재형 모두 야당 행으로 올게끔 내지는 정치에 뛰어들게끔 만든 그것은 책임은 상당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와 여당의 여권에 있다라고 저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기남 실장, 네.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이 정부에 몸담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 그만둘래.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바꿔볼래. 지금 이런 형국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정말 그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검찰청장도 그렇습니다만 대단히 무책임하고 저는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좀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가장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독립과 어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있어야 될 감사원장이 그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이른바 정치, 그것도 대통령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앞서 얘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 법조인 출신이고 또 평생 판사만 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도 법조인 출신인데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이 법조 엘리트들의 뭔가 그 몰락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불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그 현 정권이 이런 것들에 빌미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현 정권에서 감사원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했던 사람들이 여권의 후보도 아니고 야권의 후보로 나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코미디기도 하고 현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면목 없는 일입니다. 예. 명구스러운 일이긴 하나 이분들이 정치가 아닌 이른바 검찰의 중립과 어떤 그 독립성 또 감사원의 어떤 사정기관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외쳐왔고 줄기차게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검찰과 사정기관이 정치로부터 좀 뭔가 멀리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방화벽을 치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선 주자로 뛰어드는 그 자체는 저는 대단히 나쁜 악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공직을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겠다는 거냐. 또 한쪽은 떠밀려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옳은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 다 성찰할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오늘 끝으로 기자 질문에 차차 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차차 언젠가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윤석열 전 총장도 차차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제가 아까 좀 지켜보시라고 했잖아요. 차차.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 차차. 그래서 정기남 실장, 네. 일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윤차차, 최차차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근데 차차라고 하는 말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뭔가 확실하게 얘기하기 곤란한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 곤란하냐 이거죠. 그게 이런 거죠. 그 홍준표 전 그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소위 검찰 법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국정 운영으로 보면 한 10%도 안 된다. 하여튼 전체 국정 운영이 아주 부분인데 거기서 법조 엘리트로서 평생 살아왔던 분들이 이른바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대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과 이런 것 타협 또는 조정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벅찬 과제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랄까 약간의 모호한 전략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신선함을 유지한다 그럴까 신비감을 유지하는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또 한편으로는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이 하여튼 좀 엄청나게 세상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 선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양 당에서 뭐 예비 선거전입니다만 9명씩 심지어 1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를 움직여온 주축 인물들이 이른바 큰 인물들이 큰 인물 신드롬이 사라진 거고 다시 공간을 메우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참 현직 전직 검찰총장과 또 전직 감사원장이 그것도 바로 대통령 선거에 그것도 야당의 후보를 희망한 이런 형국은 분명히 상식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부분에서는 좀 더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저게 이제 야당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최재형 원장께서는 이제 숙고하겠다 하셨지만 정치는 할 게 분명해 보이고 대선에서 예. 나오실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전 총장과의 상관관계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누가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손을 먼저 잡느냐 지점이 둘 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지금 지지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 판단할 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최재형 전 원장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어떤지 예. 이런 나름의 뭐 눈치라면 눈치랄까 전략적 판단이 서로 좀 있을 네, 거 아닌가. 이 지점을 좀 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눈여겨보고 싶어요. 방금 전에 그 사진을 봤는데요. 지난 19년 11월에 열렸던 반부패 정책협의회 저 그림 사진인데 말이에요. 참 문재인 대통령 지금 신경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감사원장 옆에 이렇게 섰었는데 자,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갔습니다. 방송하는 중에 감사원장이 이제 전 감사원장이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서 유감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매우 다르지요. 여야 대표들이 말을 한번 들어보죠.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정치라는 어떤 국가를 위한 또 다른 봉사의 길은 고독한 개인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푸시하지도 그리고 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연수원 13기로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된 분입니다. 수많은 군사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해서 판사로서 단 한 번의 양심적 판결이나 발언을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국가기관보다도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100만 공무원을 감독해야 될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직을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그것도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 헌정 질서에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길 것이고. 예, 김두수 총장 이제 송영길 대표 감사원장 사퇴했다고 아주 세게 몰아붙이는데 임명했을 때 저런 목소리를 좀 낼 일이지. 제가 이제 같은 나이대라서 예. 그때 전두환 헌법하에서 절대 헌법을 가지고 이 사법고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저도 그렇고 그런 엘리트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 정서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 정치의 문화나 관례 이런 것을 존중할 때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저런 활동이라면 헌법이나 법률에 제한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보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감독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선수를 뛰겠다. 그것도 현 여당의 대통령 밑에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참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행태를 해야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개인의 이탈을 그냥 헌법에 선거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용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남 실장, 신성범 의원 두 분한테 짧게 한번 이거 물어봅시다. 자, 이제 대선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른바 제3지대가 있을 텐데 최재형 원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최재형 원장을 정치로 이렇게 끌어들인 그 역할은 누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분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런 거겠죠. 뭐 누구라고 하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소위 이른바 보수 세력의 소위 정권 창출, 이른바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와야겠다라고 하는 보수 세력의 어떤 그 생각들이 저는 모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윤석열 체제만으로 가는 것보다는 윤석열 체제가 가지는 대단히 리스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덕성 논란이라든지 치명적인 결함들이 또 제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좀 그 청렴한 이미지라든가 강직한 이미지도 좀 가져가면서 어느 시점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로서 얼마든지 최재형이라고 하는 카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윤석열, 최재형이라고 하는 두 카드를 통해서 뭔가 좀 야권의 주목도를 높이는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저는 뭐 페이스메이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고려된 하나의 어떤 영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신성범 의원, 제가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인생 최대의 결단 가운데 하나일 수 있잖아요. 네. 저 결심을 하게끔 만든 게 뭐였을까요? 우선 뭐 알려지기로는 정호야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당대표를 포함한 보수 진영의 여러 원로들이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한번 나서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본인도 머뭇거리시다가 결단을 내렸다는 게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명의식이랄까 이런 게 이분이 아마 독실한 저는 기독교 신자를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아마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점이 가장 크게 울림을 줬던 거 아닌가. 본인 내부적으로 본다면 가족의 아버님의 반대를 물었을 정도였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저 송영길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송 대표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다 좋은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까지 나가면서 좀 뭐 너무 지나치신 거고 특히나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다 80년대 초에 사법고시 다 해가지고 정치에 입문해서 다 하셨으니까 아까 송 대표님 말씀 중에 저거는 좀 지나친 부분은 좀 있었던 것만 좀 지적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정혁진 변호사 혹시 옛 은사 아닙니까? 네네. 옛 은사께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요. 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최재형 원장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게 8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 40년 동안 그 법률가, 그중에서도 법관, 정통 법관의 그 길을 쭉 걸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윤 총장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이긴 하지만 식물감사원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봤자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앵커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최 감사원장은 아마 본인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은 안 할 수도 있겠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다가 그러다가 뭐 윤 총장이든 누구든 될 것 같으면 본인은 그걸로 만족을 갖다가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대권까지 완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완주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 마음가짐으로 지금 출마를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은 오늘 굉장히 착잡한 심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정기관의 두 대표 주자가 현 정부의 대선 주자가 아니고 야권의 대선 주자가 돼서 이 정권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맘먹는 그런 시대, 그런 정부. 참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내일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떤 미래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 매헌 윤봉길 기념관이지요. 수행원과 함께 돌아보는 모습 언론에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머리에 천안함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은 천안함 티셔츠를 입었던데 이 천안함 모자는 천안함 유족들이 또는 생존 장병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제작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내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궁금한데 정기남 실장,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공식 데뷔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 시험대인데. 네. 어쨌든 그 저는 뭐 저 사진이 상당 먼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저 사진은 예. 좀 그 대단히 연출된 사진 같은 느낌을 줘요. 그렇지요. 예. 특정 매체가 독점적으로 또 보도를 했고 윤봉길 기념관에 사실 윤석열 후보는 뭐 들려보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건 차치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이른바 헌법 정신, 이른바 공정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반문재인,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 탄압받던 검찰총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어떤 공정과 어떤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출마 선언에 가름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그 이전에 지금부터 남아있는 것은 이제 출마와 동시에 남아있는 것은 예. 혹독한 그동안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개인적 검증, 도덕성,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만든 조어가 아니라 이미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예.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도덕성에서 본인이 정면으로 이게 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상당히 그 건장한 체격의 젊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천안함 생존 장병일까요? 아니면 수행원일까요? 궁금하네요. 옷은 천안함 티셔츠를 입었던데 혹시 아는 건 없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 같이 운전하고 다닌다는 조카? 아마 그런 기사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저도 자신 없습니다만 짐작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나중에 한번 수행하고 알아보시죠. 다니는 사람 조카라고 합니까? 조카 뭐 이렇게 그렇군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혹시 신성모 무용께서는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 보입니까?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저렇게 발표가 되면 2, 3페이지
두세 쪽짜리 출마 선언문을 읽겠죠. 정치활동 예. 선언. 자기 윤석열이 나아가야 할 정치적 방향에 대해서 천명하는 회견문이 아마 2쪽 내지 3쪽이 될 테고 중요한 것은 근데 기자들이 절대 그거 안 씁니다. 그거는 그냥 제목도 안 달아줘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어지는 문답일 겁니다. 문답. 110 몇 개의 언론사, 외신도 온다니까 한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오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핵심은 다시 좁혀집니다. 첫째는 당신 앞으로 정치활동 해 나간 데 있어서 국민의힘하고는 어떻게 할 건데 언제 입당해서 당내 경선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동안에 뭐 할 거냐라는 정치 일정이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른바 파일 문제 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을 대부분의 뭐 종편이나 이렇게 생중계를 하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대로 27년 동안 검사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예. 기자들을 잘 어떻게 보면 잘 대응하는지 답변이 유리한지 말이 되는지 한마디로 해서 대통령 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일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두 대목 이렇게 앞에서 뭐 딱 써온 채 읽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행사고 그래서 내일 아마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대에 말 그대로 서는 거죠. 예. 국민들은 당연히 또 알아야 되고 이 과정을 거쳐야 평가를 받아야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 우리가 봤던 모습은 국정감사장 이런 곳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뭐 간간히 봤는데 과연 이제 내일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사람들을 또 모으면서 전열을 좀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캠프 사람들 대부분이 국민의힘에서 합류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지난 초기에 국정감사할 때 당시에 이철희 의원이 아마 물어봤죠. 어떤 정부가 제일 일하기 편했냐 검사 시절에. 그때 MB정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MB계 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돕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때 당시 답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뭐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총영 좋습니다. 때는 뭐 다 아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신성범 의원 사실 저때 이철희 의원이 좀 벙쪘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기대했던 답변이 아닌데.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죠. 저는 이해하는 게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김희중 씨인가요? 왜 예. 수행했던 그 근거리의 비서관 구속했죠. 이 대통령의 형님 이상덕 의원 또 박영주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에다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윤 총장이 당시 수사를 해봤으니까 높이 평가했는데 저는 의미 있는 대답은 뭐 의미 있게 뭔가 의미를 두고 대답한 것은 아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대답했던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MB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MB는 안에서 뭐 감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정 흐름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자기를 집어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그나마 가장 지지도가 높은 윤석열 총장을 앞세우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게 상당수 그쪽 진영의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평가라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김두수 총장 정치적으로 봤을 때 MB계가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구도를 봤을 때 왜 MB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앞에 답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철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답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비교하는 데서 끝났어요. 네. 그래서 두 정부 중에서 그래도 MB 정부가 말년에 그 수사에 쿨했다는 뜻이고 사실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 국정감사였죠. 예.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입장 발표도 했어요. 내가 말한 것은 그 뜻이 아니었다. 예, 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아마 암만 해도 이게 야권 내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뽑으려고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정치에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깊숙이 관여돼 있는 사람들은 좀 적고 그 바깥에 외곽에 있는 사람을 우선 뽑다 보면 대체로 그런 이제 MB 정부의 경험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보좌관이었다면 자기 모시던 국회의원이 안 하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약간 한직에 있는 분들 먼저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예. 이제 MB의 어떤 인맥의 일부가 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 또 유승민 전 대표 이런 인사들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경쟁 대상이 될 거니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일은 없을 거고요. 또 이준석 대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시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볼까 하는 것도 매우 흥미있는 대목입니다. 세 사람 얘기를 한번 차례차례 들어볼까요?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할 때 신상품을 주로 찾죠. 근데 신상품을 찾아가 배송이 되면 집에서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잖아요. 배송이 돼가지고 직접 이래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흠이 있어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반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죠. 아직 등판도 안 했으니까. 배송 주문도 안 했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법의 상징입니다. 법의 상징에 있었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 정도의 비리 의혹이나 추문에 쌓여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야권 후보라고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십니다. 또 뭐 판사 출신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 판검사분들이 뭐 상당히 훌륭한 그런 법조인으로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이 법조인들이라는 분들이 이 평생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는 분들입니다. 예. 법률에 매달리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심정은 저렇죠. 정혁진 변호사, 그 판검사 출신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어떤 분명히 그런 그 성향은 있을 거예요. 저는 유승민 전 대표 지적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 날개짓을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조인들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조인들은 시대가 어떤 정리하는 사람이지 먼저 시대를 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리 같은 건 굉장히 잘해요. 하지만 먼저 이제 이슈를 선점하고 그 이슈에 따라서 나라를 쭉 끌고 나가는 거는 확실히 좀 부족하다 싶은 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먼저 이렇게 탁탁탁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리더는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길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는 이렇게 이런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윤 총장 계속하는 이야기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가겠다. 그럼 국민들이 먼저 보여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조인들의 한계인데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다 이런 분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를 리드하겠다라고 나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 유승민 정치로서는 대선배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나름대로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예, 정기남 실장, 아까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를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바뀌고 있는 거죠. 나라가 바뀌고 있는 것에 정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덕목이랄까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과연 정치인들이 제대로 소위 부응하고 있느냐?
그런 소명에 답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저 법조 엘리트 출신 두 분인데 두 분에게 앞서 우리 정혁진 변호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출되는 권력이거든요. 국민이 또 위임했고 국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평생 법조 엘리트의 길을 살아온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분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철학과 소신들을 지켜내면서 국민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회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야권은 기대가 크겠습니다만. 신성범 의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지지율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이재명,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고 이준석 대표, 공통점이 국회의원 안 해본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국회를 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전부 다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변화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소리를 저는 싫어하지만 이재명 지점 하더라도 어찌됐건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 근데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홍준표 의원이 표현을 잘해서 신상품. 그 이전에 여의도에 물들지 않았다는 신선함을 높여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정치가 이미 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치자들이 못 따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은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도 알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데 또 하나는 법조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년에 적어도 3월 달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지점이 된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적어도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 특히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한 번 더 새로 살릴 것이 하는 그 문제로 제가 볼 때 가을 이후에 추석쯤 되면은 쟁점이 크게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준비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높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법조인 문제는 정 변호사 말씀 잘하셨어요. 정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해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게 검사와 판사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못 만들어낸다면 저는 가을쯤에는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의 눈길을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자, 그것도 한번 차차 지켜봅시다. 차차.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를 대선 출마 슈퍼위크라고 언론들이 부르던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7월 5일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요. 정세균 전 총리 지난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기존에 선언했던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 이른바 합종연행 이제부터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이런 부분 참 여권에서는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자, 여권의 대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74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74일 뒤면 지금의 지지율이 낯설어 보일 정도로 역동적인 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권자는 재미있고 후보자는 괴롭고 야권은 무서울 그런 경선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후보자들에게 자신이 1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안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요즘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로 뽑는데 민주당도 어떻게 하면 정말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대선 후보 경선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겠지요. 자, 어떤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까? 정기남 실장, 네. 관전 포인트를 좀 꼽아주신다면. 이제 우선은 전체적으로 구룡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예. 우선 첫 번째 오늘 이제 이른바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 또 방침이지 않습니까? 예.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뭐랄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저는 아마 그분들이 노리는 효과는 이건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적통 후보를 만들어야겠다. 예. 거기에 뭐 1차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선 자유롭고 또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앞으로 코로나 회복 이후에 가장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소위 이른바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이른바 유능한 리더십 이것을 갖는 후보가 결국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 당에서 만들어질 때만이 결국은 후보를 뽑는 데 그치지 않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이냐 예. 이런 것들을 묻는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7월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정세균, 이광재 두 분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재, 정세균입니다. 김대중 정신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염원하는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인격과 역량을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총장, 일단 정세균, 이광재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했는데 맨 먼저 두 사람인 이유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첫 번째는 1, 2, 3등 안에 유력하게 들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력한 3위 후보권에 있었는데 두 번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준석 당대표 출마에 의해서 젊은 바람이 한 번 그때 타격을 받았고요. 가장 최근에는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추미애 의원의 출마에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유력한 3위 후보의 여론조사의 동상 그렇게 불렸는데 그보다 더 처지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유력 후보에 못 들어간 그런 현재 현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정기남 실장이 말한 대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두 사람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힘을 합치면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같은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 약간 추가적인 단일화 같은 게 다시 또 시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컷오프라고 하는 예선이 있기 때문에 이 예선의 과정 중에 또는 예선이 진행되는 뭐 직전이든 다시 한번 또 가능성은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그 민주당은 과거에 이런 경선이나 이런 게 흥행을 지역 순회로 풀었습니다. 그 지역 순회를 푼 이유는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 지역주의를 반드시 타파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부응하는 게 개혁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지역 순회 경선보다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이런 토론 배틀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한 국민적 요구의 시대 정신에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지역 순회 이전에 이런 후보별, 주제별 이런 토론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비하는 단일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세균, 이광재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이뤄낸다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는데 일단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 외에 이낙연 전 총리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상당히 좀 친하다 이런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공동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광재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광재 의원은 정책의 화수분입니다. 근데 우리 그 두 분 총리님께 나라를 맡기면
정말 나라 일을 편안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짜 약이 아니고 진짜 약입니다. 예, 정기남 씨랑 저 가짜 약이 이제 이재명 지사 빗대서 얘기한 건데요. 뭐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 대단히 아이디어도 많고 대단히 폭넓게 어떤 정책 아이디어들이 풍부하신 분인데 저는 오늘 이광재 후보와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가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른바 결과가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네. 그것이 두 분만의 단일화로 만약에 머물고 만다면 어떻게 보면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도 크지요. 그러나 이것이 컷오프 이전의 어떤 단일화이고 또 컷오프라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들이 어떤 합종 연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 경선도 하나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씨앗이 뿌려졌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 짧게 하나만 물어볼까요? 이번에 경선 일정을 연기하느냐를 놓고 후보들 간의 의견이 좀 갈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갈린 그 분포가 이재명 지사 반 이재명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 볼 수도 있습니까? 구도가? 딱 그렇게 나누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체로 원칙을 지켜서 그냥 정해진 대로 하자라고 한 분이 이제 3분이었고, 예. 뭐 그 외 나머지 이제 5분 정도는 그대로 하기보다는 뭔가의 변화 가능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역동성을 주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기획단이 좀 빨리 떠서 경선을 다양하게 어떤 뭐 역동적인 걸 하겠다는 걸 미리 제시했으면 다른 후보들도 그런 이야기를 좀 덜 했을 건데 그런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짧은 3달 안에 이걸 치르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역동성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단일화는 그게 직접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5분 경선 일정을 연기하자고 하는데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하나하나 반 이재명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이뤄나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5분이 이제 그 경선의 연기를 가지고는 뭐 어떤 그런 분류가 있지만 조금 더 정치적 색깔과 또 뭐 비전에 어느 정도 일치해 가는지 이런 부분이 더 고려된다면 그런 요소로서 조금씩 뭐 2모임 또는 3모임 이렇게 모여질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좌우를 넘나드는 행보가 특히 관심을 모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 그리고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홍준표 의원 복당시키고 황교안 전 대표와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외연을 넓히고 또 통합에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변인 파격적인 토론 배틀 형식으로 뽑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제목을 나는 국대다. 국대 하면 국가대표가 연상이 되는데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지금 히트 상품이 되고 있는데 봉하마을 찾았던 이준석 대표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광주에서 5.18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그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는 사라져야 된다. 예, 신성범 의원, 봉하마을 찾은 것도 참 그전에 김무성 대표가 한번 갔던가요? 그리고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처음 간 거로 보이는데. 당대표가 많이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김무성 대표가 갔던 건 기억합니다. 네네. 예. 근데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해서 경험이 없어서 잘 하겠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런 우려를 사실상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여우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들의 좀
머리 위에 앉아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저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있으면서 보십시오. 비대위원 했죠. 혁신위원 했죠. 이렇게 하면서 당 지도부 회의 때 꼭 참석해서 정치가 어떻게 가는지를 현실에서 가장 지도부 연습을 한 거예요. 지도부 훈련을. 네. 그래 놓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적어도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있어서 보니까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사와 특징, 정치적 성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또 빚진 것도 없고 자기 말도 마음대로 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선배들을 어떻게 휘두르고 있는 건데 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보고 특히 그 토론 배틀 같은 이제 이준석 표 이벤트 1호 이벤트 아닙니까? 보니까 뭐 어젠가 그 16강전은 뭐 보니까 유튜브 어제 보니까 35만 회 줘야 돼요. 35만 회. 실시간이 2만 회가 넘고 이 정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정치 참여 욕구, 정치 관여 욕구를 불을 당겼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인 것 같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뭐 더 뭐 다른 뭐 부족한 면이 있을지언정 지금까지 봐서는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지금 저 신성모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대기업을 놓고 봤을 때 부장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회장 비서실이나 거기 오래 있어도 뭐 그런 데 계속 오래 있으면서 다 이렇게 본 거지요. 공부를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사실은 내공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선 이렇게 그 꾸려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어느 특정한 주자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않겠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죠.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기조에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봤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태도를 놓고도 푸시도 안 하고 풀도 안 하겠다. 밀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겠다는 건데 저게 이제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저게 이제 하나 어디에서 걸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일 저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저 윤석열 총장이나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둘 다 바깥에 있으면서 적어도 국민의힘의 경선 열자가 출발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8월 만에도 둘 다 안 들어올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 안에서도 자 이제 약속한 대로 우리 경선 열차 출범시킵시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그 목적이 시간표를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권 교역이 있다면 바깥에 사람들이 저 가장 큰 주자 두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단력과 지도력 이런 게 다시 한 번 더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겠죠. 지금 방금 저희가 화면 하나 보여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는 참 지지율이 높은 것 그리고 인지도 이런 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드러난 엑스파일 관련된 부분 또 본인 처가 쪽 의혹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개인사 상당히 그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학생 함께 이렇게 공부했던 모습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들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것 그리고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원장 제도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 일단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의 힘이 우선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막 이렇게 뭐 대접해가면서 꽃가마 태우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대표로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윤석열 총장 또 내가 큰 결단하고 이제 나왔는데 좀 나를 어떻게 안 해주나 하는 최재형 원장한테는 섭섭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젊음의 특권을 쓸 줄 아는 생각이 있어요. 젊음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말도 잘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폄훼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나이가 없지 다른 뭐 중진 의원들에 비해서 나이가 없지 경험이 없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축구가 아주 재밌거든요. 그 유로 2021하고 이제 8강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른바 국대 배틀이라고 하는 8강전 그게 뭐 그 축구만큼 인기가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예. 대표의 첫 작품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 대표한테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갖게끔 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저런 대표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그게 국민의힘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 토론 배틀 상당히 관심이 높더군요. 이준석 대표 반응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당의 대변인을 지금까지는 지도부에서 인선했던 것과 달리 공개적인 토론 배틀로 이렇게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게 선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여러분 스스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젊은 인재를 발탁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세우기도 하고 했지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시도가 그들의 그런 시도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당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주변 선생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엄마 아빠는 지원을 좀 이런 편에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서 직접 기차표도 끊어주셨고. 제가 아들이고요.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사실 이걸 지원을 먼저 하게 됐고 아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아드님이 당 대변인이 되시고 부대변인이 되시면 어떻게 되실 거예요? 아유 잘 되라고 박수 쳐주고 집사람은 희한하다고 생각하죠. 둘이서 맨날 뭘 이렇게 속닥속닥 하나.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김두수 총장. 예. 저런 모습들이 일단 즐거워 보이잖아요. 예.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 그런 점들이 일단 성공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런 시도가 2012년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민주당에서. 뭘로 했었죠? 민주통합당. 당시 제가 사무총장으로 예. 있었던 곳에서 저 계획을 해서 청년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유명했던 게 슈퍼스타 K 방식이라고 해서 예. 약 100여 명의 청년들이 경선을 해서 최종적으로 2명, 4명까지 뽑으려고 했는데 예. 당내 반대가 심해서 결국 2명만 뽑았고 그 한 사람이 장하나 의원이고요. 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 청년 지금 비서관을 하고 있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박승민? 아니 박승민 아니고 국회의원 했죠. 예. 그래서 2사람의 남녀가 뽑혀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런 것이 인터넷도 이용하고 토론 배틀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려고 충분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예. 당내에서 저게 수용이 적당히 되다 보니까 좀 저걸 줄이기도 하고요. 합숙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멘토가 좀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완전히 대중적으로 공개한 방식은 아니라서 예. 좀 덜 흥행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 자체가 금방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맞게 정치야 놀자. 정치가 좀 더 가깝게 지내는 그런 행태가 되는 것이고 또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서로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게으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책까지 그래 보겠다는 건데 정책은 배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용되기 어려운 아이디어 차원이라서 저도 몇 번 그런 것들을 당해서 시도해보고 했는데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도도 떨어지고 흥미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염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광진 맞습니다. 의원 얘기한 거죠? 예, 비서관 했던. 그래요. 그런데 신성범 의원. 네.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2주 됐는데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초의 가장 큰 시험대가 바로 경선 관리가 되겠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는 약속했던 대로 8월 말에 경선을 일정을 시작하자는 주 나갈 테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예상되는 바 전부 다 무슨 소리야 기다리자라고 할 때 그 대목 하나.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저렇게 윤 총장이나 최 감사원장이 바깥에 있을 경우에 사실은 경선을 내부에서 진행하더라도 하게 되면 홍준표, 유승민, 우리 원희룡, 하태경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눈은 당내를 쳐다보지만 마음은 바깥에 가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거라는 말씀 들으시고, 또 하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지금 기존 당원들 뭐 우리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만 호남의 인구가 전체 국민의 10%에도 불구하고 당원 수는 0.8%에 불과했다든지, 또 20, 40대의 당원 숫자가 합해서 27%가 안 되는 구조, 또한 50대, 60대, 70대가 완전히 거의 70%에 육박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당내 혁신의 문제는 이준석 대표한테 큰 숙제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또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반부패 비서관의 투기 의혹인데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어느 자리보다 청렴성이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반부패 비서관이면요. 근데 개발지구와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땅을 샀는데, 문제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54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54억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아무튼 문제가 됐고 65억짜리 상가를 사는데 54억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 결국 이제 청와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만, 청와대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인사수석 정말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여당 내에서까지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오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신속하게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 그것도 반부패 비서관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LTV 40%, 50% 이것 제한을 하고 집값 오른다고 LTV를 통제하면서 50억이 넘는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기남 실장, 50억 이상씩 대출이 됩니까? 저도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좋아요. 어떤 그 루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기적으로도 LH 사태로 정말 온 국민의 분노가 분출하고 있을 때 김기표 이른바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그것도 사정을 총괄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임명됐다는 것. 또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0억대의 부동산 재산. 또 거기다가 금융채무는 54억. 이것도 아마 요즘 젊은 사람 얘기하는 것 능력은 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비서관이 언제 임명됐죠? 그러니까 이게 3월이잖아요. 3월이죠, 3월. LH 사태 터진 뒤에 바로 임명된 거예요. 그거를 부동산 그 문제가 그렇게 시끄러운 판에 임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안 들여봤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검증을 통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개인 반부패 비서관 김기표 비서관의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와대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투기 또 검증 이런 것들을 못 걸러낸 이른바 청와대 정말 엄청 문책하고 사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사건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근본적인 대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능력이 국민들에게는 판명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혁진 변호사, 투기를 떠나서 반부패 비서관 이렇게 의미부터가 좀 그러잖아요. 청렴할. 그런데 신고한 재산이 91억이고 그러면 이 반부패 비서관으로 이게 좀 적당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올 그 초에 임명이 됐는데 김상조 정책실장 불과 뭐 몇백만 원 그것 때문에 물러난 지 며칠 뒤에 그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뭐 인사수석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부패 비서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현 여권이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인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게 제일 굉장히 저는 좀 충격스럽다, 충격적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되면 진짜로 지금 정 실장님 잘 말씀하셨지만 인사수석이 굉장히 바르고 좋은 분이라고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인사수석으로서의 능력은 많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합니다. 바르고 좋은 게 어떤 거죠, 김두수 총장?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인품이 좋고 원만하고 대외관계가 좋지만 구체적 전문 영역에서 실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아니겠습니까? 원만하게 정부를 무너뜨리죠. 예, 그런 점에서 인사수석의 문제는 지금까지 몇 차례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청와대도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됐다면. 특히나 일반 국민들의 평균 재산이나 공직자의 평균 재산을 훨씬 뛰어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철저하게 검증을 전제로 하고 그 검증 과정에서 재산 행성의 과정까지를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제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는 데는 안 들어가지만 저런 걸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그러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